네,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재미있는 내 몸 이야기. 대한내과 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하세요. 정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마음이 앞서네요. 네. 오늘도 이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의사 이야기꾼 성혜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속부터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예, 네. 예,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성혜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급성 위장염 또는 네. 급성 식중독이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질환에 대해서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남시 내과 의사들 중에서는 뭐 미모로 승부를 걸면 아마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성남시에서 조금 더 올려서 이게 좀 한국이나 좀 한국, 글로벌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아마 미모로 승부 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혜영 원장님이요. 아주 품격 있는 고급 의학 지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 테니까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많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급성 소화기 질환 중에 급성 감염성 설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감염성 설사 여름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잘못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면 빠르게 호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손님이 식당에서 급성 식중독에 걸렸다. 대량 발생을 해서 한 명이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치명적인 그런 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겼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급성 식중독염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은 이제 급성 식중독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감염성 설사의 주 원인균과 발생은 어떤 인자를 동반하는가,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언제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또 균주에 따른 임상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또 이제 수액이나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항생제는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를 할 것인가, 또 지사제나 이런 유산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급성 감염성 설사는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인데요. 상기도염, 감기 다음으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임상 양상이나 원인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갑자기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다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점심에 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제 먹었던 음식이 배양기를 통해서 하루 이틀 뒤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제 저개발 국가에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셨는데 뭐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일으켜져서 환자분이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절기에 급성기 설사가 주로 많아지는 이유로는 여름철에 날이 더워지고 또 습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들이 음식에서 급격하게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복통, 설사,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음식을 이제 신선하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가벼운 식사를 섭취해서 위장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용어 중에서 식중독과 감염성 설사 많이 혼동하기도 하고 다른 개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식중독은 감염성 설사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식중독은 생물학적 식중독과 화학적 식중독으로 나뉘게 되고 생물학적 식중독에 우리가 말하는 감염성 설사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우리 생물학적 식중독에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에 의한 식품에 의한 독소에 의한 이런 중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화학적 식중독은 이와는 좀 달리 수은이나 납, 그리고 농약, 또 동식물성의 식물에 들어있는 자연 독에 의한 발병,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2024년에 세균성 위장 감염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6월까지의 그 발생 빈도인데요. 최근에 6월 들면서 급격하게 이런 하이피크를 찍고 있고 세균성 위장염들이 증가되고 있는 보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했다가 여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성 설사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내독소 또는 항생제와 같은 약물에 의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식품에 내재된 독소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분이 설사를 주소로 왔다. 그렇게 되면 우선 임상 양상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심 구토가 동반되는가, 설사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하는가, 설사가 혈성 설사인가 또는 물처럼 나타나는 아주 심한 수양성 설사인가, 그리고 환자분이 열이 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아서 환자분이 열이 나면서 설사에 혈변이 나온다 또는 뭐 이렇게 농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감염성 설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의 열과 탈수를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반면에 환자분이 설사가 있지만 빈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분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게 되면은 바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대증적인 약물, 지사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제 있었던 경우인데요. 46세 여자 환자분이 2일 전에 가족분들과 맛있게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새벽까지는 아주 컨디션이 좋으셨는데요. 새벽부터 10번 이상 물성 설사를 아주 심하게, 극심한 고통, 복통을 동반해서 설사를 하셨고, 낮부터는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쇠약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설사가 계속됐기 때문에 탈수도 진행이 됐고요. 첫날에 오셨을 때 대증적인 약물 치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흡착하는 스타빅, 포리부틴, 운동 조절하는 약물,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투여하면서 증상을 조절했는데 전혀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2일차에 약물 치료 후에도 증상이 심해지시는 양상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점점 압통 심해지시고 쇠약감이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분변 PCR이라는 최근에 이 발전된 분야 생물학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단시간에 알 수 있는 이런 검사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3가지 균을 갖고 계셨습니다. 살모넬라, 비브리오, 에어로모나스. 이 모두 다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인데요. 환자분이 드신 조개구이와 이제 낙지 이런 것들이 이 삶아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환자분에게 대해서는 바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수에 대해서는 수액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이 3가지 균은 모두 다 사이프로플록사신이라는 약물의 감수성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사이프로플록사신을 투여를 했습니다. 약물 투여 후에 바로 다음날부터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설사는 멈추고 복통도 좋아지셨고, 이러한 균이 우리가 수인성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분변 배양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 검사에서 더 이상 배양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배양이 된다면 이런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특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분변 배양에서 음성이셨기 때문에 잘 치료되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제 검사 결과 분변 PCR이라는 특수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살모넬라, 비브리오, 에어로모나스 어떤 균이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성 설사 환자분이 왔을 때 역학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양상을 봐야 되고요. 어떤 거를 먹고 나서 시작이 됐는지 보여야 되고요. 또 환자분이 보육시설에 계신 분인지 뭐 이렇게 단체 급식을 하시는 분인지 뭐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인지 이러한 점들을 좀 관찰을 해보고요. 또 환자분이 혈변이나 흑색변이 있는지 또 고열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시사한 소견이 있다면 세균성 또는 이제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구토와 보통 같이 동반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량의 쌀뜨물 설사한다면 쉬겔라 또 콜레라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환자분이 여행을 갔다 와서 14일 이상 지속적인 설사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충 감염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항생제 복용 이후에 서서히 시작되는 이런 설사가 문제다. 보통 이 경우에는 바로 시작되지 않고 항생제 사용 후에 8주에서 12주처럼 이렇게 굉장히 서서히 지속적인 불편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위막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특수한 현기성 균이 증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따라서 이제 또 첫 번째 우리 이런 감별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환자분이 무엇을 섭취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어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드셨을 때는 이런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나 뭐 살모넬라 주로 계란에서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먹고 나서 열이 났다. 캠필로박터가 우유에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살모넬라 같은 경우도 우유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날고기나 조리되지 않은 가금류를 먹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 뭐 캠필로박터 같은 거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덜 구운 부위에서 저런 것들이 섭취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르시니아,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예르시니아 많이 감염될 수 있고요. 또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날것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나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대장균 같은 것들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헤파타이티스 A라고 해서 A형 간염은 특이하게도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흙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의심하는 선상에 두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 익히지 않은 계란을 먹었을 때는 살모넬라 균 같은 것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개류를 먹었는데 많이 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다. 비브리오를 또 가장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또 노로바이러스, 굴 같은 거에서 주로 많이 섭취되는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이 소독되지 않은 오염된 물을 먹었다. 헤파타이티스 A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충 감염도 여기서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교도소 단체 생활하는 경우에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도 많이 걸려오기도 합니다. 역학적 요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타가시설,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 단체 급식할 경우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항생제 치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위막성 대장염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중 보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을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균 같은 것들 많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생제 사용 후에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C 디피실이라고 이제 이런 위막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질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자분이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래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내재되어 있었지만 평상시에 이런 장의 환경이 좋을 때는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 몸의 면역으로 누르고 있다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장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C 디피실의 증식이 증가되면서 이런 하얀 노란 패치와 같은 이런 막을 형성하는 특이한 질환입니다. 이 질환도 발견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증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발견한 11세 환아에서 이 질환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요? 이 환아도 4개월 동안 설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 전혀 듣지 않았고요. 항생제를 세게 썼었나 보죠. 네. 네.
2월 달에 이 환자가 위장염이 와서 그때 항생제를 한번 썼다. 이제 그때는 감염성 설사였고, 근데 그 뒤에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많이 심했으면 뭐 더 검사를 하셨겠지만 증상이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설사가 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이 좋은 경우엔 또 그렇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 4개월 동안 배가 아프고 염증이 있는 느낌이 있고 가스가 많이 찼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우선 이제 스크리닝 검사로 제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염증 지표를 보는 방법도 있고 분변의 백혈구를 봐서 네네. 이렇게 염증이 많은가 그런 걸 보는 방법도 있지만 만성적인 염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칼프로텍틴이라는 이런 염증의 양을 보는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칼프로텍틴 검사가 50이 정상인데 114 정도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러면 감염성 질환이 진짜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역으로 이 환자는 분변 PCR 검사를 해봤더니 C 디피실이 양성이 나와서 진단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현기성 균을 죽일 수 있는 메트로니다졸 같은 경우 그런 현기성 항생제를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치료하면 깔끔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유산균을 이렇게 빌드업 해주면서 장의 환경을 좋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은 분변 PCR 같은 방법이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뭐 많이 하지는 않고요. 임상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열이나 고열이나 설사가 매우 심한 경우, 복통이나 이런 압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해지는 진행하는 설사의 경우에 원인균을 감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설사의 원인균 중에 뭐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R도 바이러스 PCR이 있고 세균 PCR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조금 뭐 굴 같은 거나 겨울철에 주로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를 내고 여름인데 세균성 양상을 보이고 뭐 혈변이나 이런 특징을 보일 때는 세균 검사를 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프로텍틴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급성보다는 아급성 2주나 3주 정도 지났을 때 환자분이 세균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이런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 했을 때 유용하게 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성 설사가 아닌 경우에도 환자분이 만성적인 설사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 같은 병의 경우에 칼프로텍틴은 세균은 없는데 칼프로텍틴은 굉장히 높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장의 염증 지표로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진단에서 바이러스성 설사를 좀 보게 되면 바이러스는 대부분 수인성, 물이나 식품에서 매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특징으로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균들이 죽었을 때 얘는 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굴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오염돼서 식품으로 섭취될 수가 있고 주로 그래서 겨울에 이런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나타나면 굴 같은 것들은 좀 섭취를 자제해 주시면 그때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으로는 구토와 설사가 함께 나타난다. 보통 우리가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토도 있고 설사도 있고 이런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보통 노로바이러스 가능성도 있겠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환자분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잘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면 굴이나 어패류 같은 거 드시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해산물 같은 거 드시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2, 3일에 증상이 매우 심하지만 수액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제일 심하게 느끼는 증상이 열과 구토, 설사시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좀 빠르게 개선을 시켜주면 하루 이틀 뒤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분변 PCR로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로타바이러스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실 뭐 겨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하지만 최근에는 로타바이러스 장염 그 백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구로도 많이 먹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로바이러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다. 성인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임상 양상으로는 노로와 로타가 많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변 PCR을 통해서 로타바이러스인 경우에 환자분께 얘기 드리는 건, 이것은 증상은 조금 더 노로보다는 마일드하지만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 한 3주 정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주 정도까지는 이런 소화도 되게 안 되시고 설사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심할 때 수액 치료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 로타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소장에 늘어선 세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음식의 흡수가 굉장히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이러스 장염의 치료는 3가지입니다. 탈수를 막아주고, 장의 염증을 덜 생기게 음식 섭취를 줄여주고, 그리고 전파 방지를 해준다. 이 바이러스성 장염의 특징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로바이러스는 비말로 구토해서 그게 날아가면서 옆에 사람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음식을 조리하면 그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파 방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첫 번째, 그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구강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런 장염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디움 글루코즈 수용체는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에 수분을 섭취할 때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트랜스포터 중에 하나가, 흡수하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가 소금과 당이 같이 이송체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음식에 우리 물에 이러한 조성을 넣어주면 더 흡수가 맹물보다 잘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전문적으로 오랄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WHO에서 권장하는 그런 조합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것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하지 못하신다면 이것과 가장 비슷한 조성을 갖는 것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끓인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설탕 8티스푼, 오렌지 주스 1컵을 넣으시면 가장 WHO 이 조성과 비슷하게 해서 저장성으로 탈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설사를 많이 하면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네. 예. 설사가 많이 난다. 네. 물을 마시면 더 설사를 많이 하니까 저는 안 먹을래요.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저거는 네. 좀 꼭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지만, 이런 저장성 물을 많이 드시지만 고장성 물, 콜라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콜라 보시면 여기 우리 오스몰라리티라고 해서 이런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장에 있는 물을 다 끌어서, 맞습니다. 물은 먹었는데 더 입이 마르고 탈수는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나 이런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농도 높은 거 드시면은 오히려 탈수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고요. 또 배고프다고 설사 때 기름지게 막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서 섭취하는 순서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런 순서로 천천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설사의 대증요법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맥타, 스타빅이라고 하는 장의 독소를 흡착하는 이런 찰흙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시면은 변도 굳어지시고 배도 좀 덜 아프신 특징이 있어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고, 또 로페라마이드라는 이런 약이 있는데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춰주고 분비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설사의 양을 60에서 80% 정도 감소시키는 약이고, 단 이게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 독소를 분비하는 균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독소의 배출이 늦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환자분이 열이 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심한 수양성 설사에서만 좀 사용한다. 그리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처방할 때 좀 주의를 주는 편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비스무스라고 해서 설사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걸 드시면 변이 굉장히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설사는 좋아지지만 변은 까맣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일반적으로 포리부틴이라는 약, 복통도 많이 조절되고 장의 운동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릴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수액 치료를 하는 목적은 복합적으로 탈수가 많이 오기 때문이고, 수액 치료를 해주면 대부분 장의 혈류가 증가되면서 빠르게 호전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몸의 체액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설사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탈수가 진행되면서 환자분들이 어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 어른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탈수가 진행되는 것을 빠르게 예측하고 보정을 해주면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러스 전파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뭐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토사물 그리고 귀저귀 같은 경우를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 가족이 같이 다 걸려서 오시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머님들 아이들 귀저귀, 내 자식의 귀저귀인데 뭐가 지저분하냐, 맨손으로 막 만지고 이렇게 다 케어하시거든요, 성심성의껏. 근데 그러고선 같이 맞습니다.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염 걸렸을 때는 꼭 반드시 글러브를 끼고, 그 귀저귀 같은 경우에 꼭 봉지에 넣어서 밀봉하실 때 염소, 우리 락스 한번 이렇게 딱 부어주시고 밀봉해 주시면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집에서 우리가 요 염소 소독할 때 염소 발생했을 때는 염소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염소와 물의 비율을 1대9 정도로 해서 고농도로 만들어서 소독을 하게 되면 되고, 토사물 처리할 때 대걸레로 닦지 마시고 염소 소독액 많이 뿌리셔서 충분히 닦아주셔야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기 같은 경우에 환자분이 사용한 변기에는 꼭 물 내리실 때 뚜껑 닫고 내려주시고 뚜껑 열고 소독 그 락스 같은 거 뿌려주셔야 다음 분이 사용하실 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하시는 담당자가 노로바이러스 걸리셨으면 당분간 걸렸다가 나았더라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은 음식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점이 꼭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균으로 보시면, 세균은 주로 많이 걸리시는 거 캄필로박터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이라고 해서 식중독 일으키는 균입니다. 또 다음으로 살모넬라도 많고, 예,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이콜라이 대장균도 굉장히 많고, 에스 아우레우스라고 황색 포도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균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그 증상이 발생하는 병이고요. 살모넬라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비브리오 조개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이라고 식중독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균이다. 우리가 발생하는 시기는 딱 지금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전체의 40%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음식은 굉장히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끓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잠시라도 밖에 놔뒀던 음식들은 균이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주 감염원은 어패류, 그다음에 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물이나 뭐 식품, 우유 이런 공통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원인균을 잘 모르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고 걸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특수한 균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있는 균이고요. 이런 이 영양세포가 내생 포자를 형성한 과정 중에 생산한 장 독소에 의해서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사망까지도, 폐혈증에 의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이 나온 경우에는 잘 진단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 많이 흔하게 걸리는 병인데요. 살모넬라 타이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살모넬라 서브타입 중에서도
비타이포이드성 살모넬라균은 독성은 비교적 약한데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장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치료를 하지 않고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브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살모넬라 타이피가 나왔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고도 해야 되고 배양도 해야 되고 역학조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걸렸냐, 어디서 이제 이거를 섭취해서 걸렸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서 이게 온 경우에는 이 조리하시는 분이 보균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모넬라가 주로 계란 껍질에 있는 경우는 네, 계란 껍질에 있는 이유는 이 닭이 보균으로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낳은 암탉이 낳은 계란에 껍질 또는 내부까지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작년에도 무슨 이런 뭐 마약 그 떡볶이 이런 네. 마녀 김밥 이런 데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분식점 같은 경우에 이런 살모넬라 계란을 많이 사용하면서 여름철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아까 냉면에서 있는 계란 이런 네. 것들이 오염돼서 이런 단체 급식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살모넬라 질병이 대량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급적 계란을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5도씨 이하로 보관해야 되고 계란을 만졌으면 그 손은 꼭 반드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 껍질에 금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덜 익힌 계란이나 계란 노른자가 덜 익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먹지 않도록 충분히 익힌 계란을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프로플록사신 쓰면은 잘 치료되기 때문에 환자분 걸리셨더라도 대략 뭐 5일에서 7일 정도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낫는 질병입니다. 또 원인 균주에 따라 항생제 치료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듣는 항생제는 아지스로마이신입니다. 우리가 지스로맥스라는 항생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소화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어린이에서도 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사이프로플록사신은 그 연골 쪽으로 성장기에는 손상을 줄 수가 있으시죠? 네. 네, 인대도 파열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가 저런 뭐 살모넬라나 이런 경우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주로 지스로맥스로 아지스로마이신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그 플로로퀴놀론 계열 항생제들이 네. 콜라겐의 대사 과정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켜서 네. 우리가 대동맥 이제 이제 터지는 경우들도 드물게 보고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나 아니면은 이제 인대 쪽에 파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될 약이죠. 하지만 성인에서는 어떤가요, 원장님? 성인에서도 네. 플로로퀴놀론은 가능하면은 미국에서는 네. 세컨더리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이프로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블러스 다이어리에서 또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써야죠. 모든 약들이 부작용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사이프로플록사신 쓰고 대동맥 박리가 있은 적은 없었는데 좀 무서운 합병증이네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네. 이제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심해라라는 FDA 레이블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이포이드 살모넬라는 치료 안 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겔로시스라고 이질 같은 걸 일으키는 질병의 경우에는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사이플록사신 또는 세파 계열도 잘 사용된다. 그리고 비브리오가 주로 강력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초기에 독실사이클린을 쓰면 빠르게 호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클로플록사신, 아지스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비브리오 폐혈증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니쿠스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주로 이제 피부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섭취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산물 먹어도 걸릴 수가 있고 조개나 어패류에 주로 많이 감염돼서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갈 때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질병의 보고가 늘어나게 되면 주의보가 뜹니다. 그럴 때 이제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제 뭐 설사나 고열이나 이런 뭐 구토나 이런 일반적인 위장염의 증상도 나타나지만 특징적인 것이 수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포가 나타난다면 폐혈증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환자분 빨리 열 떨어뜨리고 항생제 치료하고 그다음에 전신적인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도록 입원 치료하셔야 되는 급성 질환입니다.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명률이 굉장히 높고 50% 정도 사망할 수가 있다. 저런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뇨병도 그렇죠. 당뇨병 환자 일반인들은 네. 사실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당뇨병이 있거나, 네. 예. 당뇨병이 있는 경우나 이제 간 질환이 있는 맞습니다. 경우에 면역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조개 뭐 먹지 않으셔도 걷다가 찔려서 조개 껍질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닷가에서 상처가 나셨을 때 이것도 또 폐혈증의 루트가 될 수 있다. 예.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색 포도당 규균. 우리 이제 여름에 많이 음식에서 증식할 수 있는데요. 이 황색 포도당 규균에 의한 식중독은 대개는 이제 먹고 나서 4에서 6시간 이내 점심을 먹었는데 몇 시간 있다 바로 배가 아프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색 포도당 규균은 증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음식에서 증식되어서 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독소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몸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피부에 저런 수포나 궤양성 병변이나 또는 피부가 탈락되는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열이 나면서 위장염 증상도 있는데 저런 피부 증상에 수포가 올라온다, 발진이 올라온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예. 예. 네, 다음으로 캠필로박터 감염도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우유나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 먹고 많이 발생하고요. 드물게 뭐 이제 말고기 같은 경우에 말고기를 생으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스시 같은 경우 일본에서 스시 먹고 많이 걸려 오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고열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40도까지 고열이 나타나고요. 환자분 대부분 열나시기 때문에 감기인 줄 알고 오시는데요. 이 고열의 원인이 잘 히스토리 테이킹 해보면 복통도 있고 설사도 있다. 이럴 때 검사해보면 캠필로박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기 섭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봐요. 예. 그죠? 예. 너무 민감한데 컴퓨터가요. 네,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 아지스로마이신도 잘 듣고 사이클로플록사신도 잘 듣습니다. 질문 네. 시간이 지금 한 9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네. 이게 대답해야 될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네, 네. 있습니다. 이게 치료법의 항생제 이름까지 한번 시청자분들이 네네. 굳이 알 모르셔야 필요가 될까요?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더 다음 또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보셨고요. 네. 우리가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되는 대장염이 있습니다. 네. 5157이라고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예. 한번 이제 햄버거 먹고 5157을 0157이라고도 많이 읽었죠? 예. 5157입니다. 예. 공이 5157 아니고? 이 햄버거 먹고 덜 익은 그 햄버거 안쪽에 있는 균이 감염돼서 걸리는 그런 질환인데요.
잘못 먹었을 때는 우리가 혈병 같은 거 보시는 특징이 있고 이 병은 항생제를 쓰면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학조사에서 뭐 햄버거 먹거나 어떤 이제 덜 익은 음식 먹고 혈변이 나왔다. 혈변이 나왔을 때 일단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예방적으로 쓰지 않아서 환자분이 그렇게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막아주면서 균을 채취하고 균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질문. 다 끝났나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네. 아주 뭐 네. 깊게 예.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만큼 예. 아주 깊은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로바이러스로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맞잖아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수액이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포도당 증상, 포도당 수액 자체가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보통 포도당 수액과 해열제 수액을 같이 넣습니다. 환자분이 복통과 보통 발열도 동반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수액을 놓게 되면 일단 통증도 완화되시면서 전반적인 증상이 좀 호전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자분 영양 공급의 목적도 있고, 환자분이 일단 금식을 하면 빠르게 좋아지시기 때문에 사실은 금식을 하시면 이 위장 안에 제가 먹이를 준다고 하거든요. 먹을 거를 많이 섭취하시면 증상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이 쉬어주고 그런 회복될 수 있는, 장 점막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포도당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생수를 그냥 복용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냥 복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질문 내용이 생수가 더 좋은지 보리차가 더 좋은지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어떤가요? 보리차를 추천합니다. 보리차는 전해질, 아시겠지만 포타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네. 보리차가 가장 흡수가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차 플러스 거기다가 그 소듐, 소금 한 티스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탕 8티스푼 넣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 주스를 섞게 되면 우리가 이상적인 WHO 솔루션에 가장 가까운 그런 조합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때 물 1리터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생수병 하나에 이렇게 조합하셔서 만드시면 쉽게 탈수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식중독에 걸리신대요. 그런데 식중독이 어떤 예방법이 있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는데 사실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본인이 식중독이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식중독에 자주 걸리는 거는 정상 면역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때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마도 이분은 이제 설사를 자주 하고 네. 뭐 이러면서 나는 식중독에 또 걸린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예, 식중독. 예. 식중독에 실제로 자주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있겠죠. 네.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 위장이 면역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 점막의 면역은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 유산균이나 이런 적절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약하신 분이나 이게 깨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런 균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산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산이 원래 하는 역할이 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살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산의 농도가 강하신 분들은 살균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걸립니다. 상한 네. 음식 먹어도 안 걸리시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한 번만 꼭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위산의 그런 이 살균하는 과정이 조금 약하실 수도 있고 장의 면역이 약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잘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외식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능하면 끓인 거나 좀 이렇게 살균된 거 깨끗한 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손도 좀 잘 씻어주시고 물도 깨끗한 거 드시도록 하면은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무조건 잘 익혀서 먹으면 거의 안 식중독이 걸리죠. 안 걸릴까요? 예, 많이 안 걸리죠. 독소가 있는 경우라도 그죠. 막 이렇게 오래 놔뒀다 먹으면 끓인 음식도 걸릴 수 걸릴 있습니다.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 독은 이 바에 박테리아는 죽지만 예. 박테리아가 남기고 간 예. 유산인 독소. 예. 독소는 이제
그렇죠. 예. 뜨거운 온도로 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음식 먹기만 하면 설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많이 연관이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리고 이전에 어떤 감염성 설사를 심하게 앓고 나서 포스트 인펙셔스 IBS라고 해서 감염 후에 장이 되게 약해져서 그 기능을 잘 못하시고 흡수 기능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소화기내과로 오셔서 검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IBS는 과민성 장증후는 배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있나 그거를 먼저 배제해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셔서 질환이 없다. 근데 나는 이게 반복적인 증상만 있다. 이 경우에 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급성 위염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네. 이분은 헬리코박터균을 이제 뭐 애완동물처럼 키우시나 봐요.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데. 자, 네. 그런 경우에 없어지나요? 저절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성 위험 첫 번째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위장 질환은 먹는 것과 내가 배변을 놓는 것만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삼키고 나서부터 그 항문 전까지 그 사이는 다 위장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 특수한 장기입니다. 이 자율신경이라 함은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 위장의 본래 기능인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주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고요. 위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예. 헬리코박터균은 있어요? 저도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치료했었고요. 우리나라의 70%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위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예, 하죠. 치료를 합니다. 자, 선생님은 왜 치료하셨어요? 이건 뭐. 저는 궤양이 있어서 했고요. 궤양이 있어서 근데 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치료하려면 70%다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대상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궤양이 있거나 12장의 궤양이 있거나 12장 궤양이 있거나 네. 또는 조기 위암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런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적 절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그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치료를 하고 미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10%는 매년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꼭 네. 반드시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발을 하죠. 그래서 네. 저도 헬리코박터균을 10몇 년 전에 재균 치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 증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 나 이거 위암 아닌가라는 걱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실제로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어렵습니다. 항생제가 네. 굉장히 많고요. 독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먹고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지고 실제로 위염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되게 그 크로닉 액티브 그러니까 만성 이 활동성으로 아주 그 위가 빨갰고 막 예. 그랬는데 헬리코박터 없애고 10년 지나니까 뭐 계속 위가 좋죠. 저도 건강해져. 내시경을 할 때마다 예, 이제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재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헬리코박터균을 하여튼간에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한 표는 아닌가 보죠? 저는 아니요, 한 하실 표.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의료보험이 첫 번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포기하시면 오히려 내성만 생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먹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무증상이라도 가족이라면 치료를 하겠다.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할 때 꼭 서약을 받습니다. 이거 처방해드리면 끝까지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이 네. 일주일이지만 드시고 나서 또 UBT라고 해서 균이 죽었는지 안 아마 죽었는지 호흡기 호흡 예. 검사죠. 예. 요소 호흡기 검사. 불면 네. 예, 거기서 만약에 또 균이 살아있으면 또 2차 치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직장 동료 할머니가 예. 입술에 이제 그 헤르페스균이 있고요. 물집이 있던데 물에 침이 들어갔대요. 예. 그분 침이 이제 물에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물을 마셨나 봐요. 아. 이런 경우에 헤르페스균이 감염이 돼서 힘들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르페스 균은요,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죠. 균이 세균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인데 이 헤르페스는 직접 분비물에 노출되는 경우에 감염이 잘 됩니다. 이게 물에 들어간다라는 건 또 희석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확률상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8시 52분이네요. 저희들이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어때요? 첫 번째 출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원장님께서 너무 재밌게 가이드를 해주셔서 마음이 편하고 또 나오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뵙고 있죠. 매주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웬만하면 저희 방송 좀 고소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